안녕하세요. 이제 오늘 진도가 나갈 것은 양도소득세 중에서요. 과세표준, 제일 중요한 어떻게 파트가 될 거예요. 여기서는 요 단원 자체에서도 두 문제까지도 출제된 적이 있었으니까요. 우리 이제 기초의문서 82쪽에 나와 있는 여섯 번째 과세표준이에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이제 보셨던 과세표준을 좀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취득세 과세표준 같은 경우는 취득 당시 가액이다 그랬죠. 그냥 살 때 가격이 얼마냐 그거죠. 그러다 재산세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정하는 시가 표준액의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해서 거기다 세율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거기다가 세율을 적용하면 선출세액이 나오죠. 그래서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 곱하기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그랬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 표준은 일정액을 초과해야지 되는 거죠. 주택 같은 경우는 6억 초과, 그 다음에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는 80억 초과, 또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는 5억 초과, 그 초과분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 것을 과세표준을 했죠. 그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하는데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요.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복잡해요. 벌써 그 계산 구조 그래갖고 뭘 빼는 게 이렇게 많죠. 이제 요 공식은요, 여러분이 필수 암기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시고 나서 나중에 중개업을 할 때도 바로바로 세금이 얼마인지 계산해 볼 수 있는 이런 구조예요. 일단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은요, 세금을 내기 위해서 내가 얼만큼 남았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남는 것을 계산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보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뭐 집을 샀다 팔았다, 아니면 뭐 상가를 샀다 팔았다 이럴 때 내가 남는 거는 거의 없어요. 사람들 왜 그러냐면, 아니 내가 이 땅을 안 사고 다른 땅을 샀으면 훨씬 더 많이 벌었는데 손해봐서 아예 이제 이러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화폐 가치, 화폐의 시간 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화폐의 시간 가치라는 얘기는 여러분 지금 10,000원과 20년 전 10,000원이 지금 그때 10,000원과 지금 10,000원이 똑같은 값어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화폐의 시간 가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10년 전의 10,000원과 지금 10,000원은 어느 게 큰 거예요? 지금 10,000원, 과거의 10,000원. 10년 전의 10,000원. 10년 전의 10,000원이 훨씬 큰 돈이죠. 지금 현재 가치로 바꿔주는 걸. 현재 가치로 바꾸면 그거 어때? 한 10,000원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한 3만원, 4만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10,000원은 과거에는 얼마예요? 과거에는 한 몇천 원, 3, 4천 원 뿐이 안 됐을 거예요. 이제 이런 화폐의 시간 가치가 있는데, 처음에 계산을 할 때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말아라. 그게 뭔가 보면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는데, 양도가액이요, 부동산을 파는 가격 말 그대로 써있죠. 양도가액. 내가 이번에 상가를 팔았는데, 아니면 임야를 팔았는데 5억 받았어. 5억 받았어.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어요. 내가 지금 5억 받았는데 대출을 거기에 2억을 받아 있어. 그럼 나는 3억이 양도가액이에요, 5억이 양도가액이에요. 대출 칠 거 없죠. 어차피 자기가 대출 받아서 미리 땡겨간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5억 계약서 쓰고 빚은 내가 나중에 갚아줘야 되는 거니까 5억이 양도가액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양도가액은 당사자가 거래한 가액을 뭐라고 그래요? 양도가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양도가액에서 뭐를 빼라고 하는가 하면요, 필요경비. 내가 지금 이 부동산을 5억에 팔기 위해서, 투자된 돈이 있죠. 투자된 돈의 가장 큰 게 뭔가요? 취득가액. 살 때 들어간 거. 내가 그때 2억에 샀어. 2억에 샀는데 지금 팔 때는 5억에 팔고 있어. 취득가액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취득가액에는 뭐도 들어가는가 보면요, 취득하면 세금 내죠. 무슨 세금 내나요? 취득세 내잖아요. 취득세뿐만이 아니라 중개업자를 통해서 샀다면 중개업자한테 뭐를 내? 중개 수수료도 줘야 되잖아. 이런 것도 전부 다 취득가액이에요. 그 다음에 플러스 뭐가 있는가 보면요,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거 있어요.
자본적 지출액이 있는데 이 자본적 지출액 같은 경우는요. 혹시 내가 옛날에는 살 때는 임야였었는데 거기서 내가 용도 변경을 했어요. 용도 변경을 임야를 대로 바꿨어. 아니면 전으로 바꿨어. 그러면 그 공사할 때 들어간 건이 있죠. 그 돈을 뭐라고 하는 거면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그래요. 그럼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얘기는 그 부동산에 값어치를 많이 올리는 수선비가 들어갔다면 이것을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정확한 용어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 가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선비 그래요. 만약에 내 건물이 허물어져가. 다시 공사를 옆에 보강 공사를 딱 해서 앞으로 몇 년 못 쓸 걸 갖다가 20, 30년 더 쓰게 만들 수 있죠. 내용 연수를 증가시킨다라는 거죠. 가치를 또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선비. 이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과 없는 건물은 차이가 많이 나죠. 이제 그런 거. 그런 거를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얘기한다. 또 여기에 뭐가 있는 거군요. 양도비가 있어요. 양도비는 뭔가 보면요. 양도비는 이제 팔 때 들어간 비용이죠. 그것도 가장 대표적인 게 중개수수료, 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려면 신고비용이 들어가죠. 그 신고비용, 이런 걸 뭐라고 하는가 보죠? 양도비라고 얘기를 해요. 요 세 개를 합한 금액을 뭐라고 그런다? 필요경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것은 10년 전, 20년 이거 안 따져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을 뭐라고 그런가 보냐? 양도차익. 차이나는 이익이란 얘기예요. 팔아서 차이나는 이익. 이것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과거의 10,000원과 지금 10,000원을 똑같이 놓고 계산하는 거예요. 옛날에 2억 사서 지금 5억 팔았으면 당연히 10년 전에 샀으면 손해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그런데 그냥 화폐의 수치만 갖고 본다면 어때요? 남는 거잖아요. 그 양도 차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10억이 남았다고 해서 많이 남았다고 볼 수도 있고 5억이 남았다고 해서 적게 남았다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가 보면요. 40년 갖고 있는데 10억 남았어. 그러면 남았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70년에 강남에 땅콩밭을 100만 원 주고 샀다. 100만 원 주고 샀어요. 100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 10억에 팔어. 그럼 40년 전에 산 것을 많이 남았다고 볼 수가 없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어제 샀다가 한 일주일 전에 샀다가 지금 5억 남기고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보고 나서는 이 사람이 진짜 투자를 잘했네 못했네 이걸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만 계산하니까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양도 차익은 이제 요 공식이 첫 번째 공식이에요. 양도 차익. 그 다음에 이렇게 남는 돈이 계산이 됐으면요. 이거는요.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떤 단계가 들어가는가 보면 물가 상승. 물가가 상승하고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일수록. 그래서 그거를 공제를 해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는가 보면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게 있어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말 그대로요. 오래 장기간 보유하면 특별하게 공제해줘. 그러면 오래 갖고 있지 않으면 공제해주지 않아요. 우리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장기 보유 공제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는 5년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3년 이상이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요것은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물가 상승, 화폐 가치 하락분에 대한 보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래 갖고 있는 사람은 공제를 해줘요. 이것을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우리 그 전주에 취득 시기, 양도 시기 할 때 취득 시기 의지해 주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주 오랜 옛날에 산 것, 언제 산 걸로 의지해 주겠다? 85년 1월 1일.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물가 상승분에 대한 공제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은
그리 오래 갖고 있지 않은 10년 정도, 10년 이하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한테 공제를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 10년 이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공제가 똑같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그리 큰 금액이 크지는 않다라는 거죠. 주택에 대해서는 공제가 굉장히 커요. 고가주택일 때, 고가주택 공제가 굉장히 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일반 부동산은 크지가 않다. 오래 갖고 있어도 30년, 40년을 갖고 있어도 남는 돈의 양도 차익의 30%뿐이 공제가 안 돼요. 좀 현실적으로 좀 적은 감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빼주는 것은 그래도 그나마 물가 상승분을 빼주는 이런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다음 그러면 요거를 빼면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요. 양도 소득 금액이에요. 요게 두 번째 과정이에요. 우리가 이제 종합소득세 같은 거 계산할 때는요. 이런 게 없어요. 양도소득세만 이런 게 있어요. 양도소득세는 장기간 누적된 소득이 양도하면서 생기는 거잖아요. 하기 때문에 오래 갖고 있는 사람한테 공제를 해주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양도소득금액이라고 그래. 그러면 양도소득금액이 나오면 그때는 뭐를 했는가 보면요. 공제를 해주는데 누구나 다 부동산 팔아서 조금이나마 재미를 봐야 되죠. 조금. 그 조금 재미 보는 게 얼마인가 보면요. 양도소득 기본공제예요. 양도소득 기본공제 이것을 빼면 이제 과세 표준이 나와요. 그러면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은요 계속적 반복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지금은 기초 입문 과정이죠.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생각을 하시기보다도 양도 차익이 뭔지, 양도 소득 금액이 뭔지, 또 여기에 장기보유 특공제, 양도 기본공제가 뭔지 이것을 잘 체크하시면 돼요. 이거는 물건을 오래 두면 여러분이 벽돌 한 장 값도 차이가 나요. 아니 내 집에 있는 벽돌 한 장이 지금 사서 질 때는 얼마고 과거에는 얼마고 그렇잖아요. 그 물가 상승분에 대한 공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런 걸 할 때 순서대로 빼줘야 돼. 왜냐면 양도 차익을 구해야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요거를 빼서 나온 금액에서 기본공제를 뺄 수 있다. 이 기본공제는 말 그대로 있잖아요. 기본공제 1인당 얼마 빼주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이 기본공제는요. 1년에 개인이 부동산을 팔아서는 250만 원 정도 250만 원을 남는 것을 허용을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부동산을 파는데 부동산을 팔았어요. 올해 샀다가 팔았어. 근데 250만 원 남았다. 그러면 기본공제 빼고 과세표준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장기 3년 이상 안 갖고 있었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제로가 되죠. 그렇죠? 제로에서 더 이상 뺄 게 없다라는 거죠. 여기 제로 되니까 양도 차익하고 양도소득 금액이 같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250만 원 나왔으면 빼면은 제로. 그래서 우리 이제 보통 이럴 경우 있어요. 과거에 이제 분양권 전매를 할 때요. 분양권 전매를 할 때 이렇게 사실은 프리미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짜고 남는 돈 250만 원만 써서 해. 그럼 양도세 안 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본공제. 이제 요거는 사람 보고 이제 공제를 해주는 거야. 당신 이 부동산을 사고 파냐고 고생했어.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는 거냐? 인적공제라고 얘기를 해요. 인적공제. 사람 봐서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장기보유 특공제는 뭔가 보면요. 이거는 물건 봐서 공제죠. 물적공제예요. 물건 가격이 올라가서 해주는 거야. 물건 화폐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해주기 때문에 물적공제예요. 그러면 먼저 양도소득 과세표준 여기다가 세율을 곱하면은요. 세율을 곱하면 바로 뭐가 되나요? 과세표준 산출세액이에요. 산출세액이란 얘기는 이건 뭔가 보면요. 바로 양도소득세란 얘기거든 이게 양도소득세예요.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구하기 위한 과세표준은 먼저
남는 돈이 얼마인가를 본다. 그때는 과거의 돈과 현재의 돈, 즉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남는 돈을 계산한다. 이걸 뭐라고 그런다? 양도 차익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오래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공제를 해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게 있다. 그 양도 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면 진짜 남는 돈이다. 물가 상승분 했으니까 하고 이제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해줬다는 얘기죠. 물가 상승분을 공제해줬으니까.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한다? 양도 소득 금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양도 소득 금액이 산정이 되면 그때는 뭐를 하겠다? 누구나 다 샀다 팔았다 고생했으니까 기본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기본 공제를 해주겠다. 그러면 구하고 구하던 뭐가 나왔다? 과세표이 나왔다. 이 순서는 좀 기억을 하세요. 이건 뭐 이제 과거에 공인중개사 좀 쉽게 나올 때는 뭐 계속해서 출제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 앞으로 중개업을 할 때라든지 내가 어느 부동산을 팔 때 금방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거 보면은 뭐 이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라든지 감면세액이 있다든지 또 기납부세액이 있다든지 가산세가 있다든지 이런 거를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오른쪽 페이지를 보시면 양도 차익 계산이 있어요. 양도 차익 계산. 양도 차익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거기 보면 양도가액에서 1단계가 나와 있는 거죠. 1단계. 요건 이제 요게 3단계가 되는 거예요. 3단계. 그러면 1단계가 가장 복잡해. 2단계, 3단계는 간단한데요. 1단계가 복잡해. 어느 게 취득가액인지, 어느 게 자본적 주출액인지, 어느 게 양도비인지. 그런 걸 정확히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먼저 양도가액이 뭔가 거기 보면요. 원칙이 뭐예요?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인 실질거래가액. 파는 사람과 산 사람이 실제로 거래한 가액. 뭐래요? 양도가액. 또 취득가액도 당사자가 거래한 가액이죠. 당연히.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제 복잡한 게 쭉 있어요. 쭉 있는데 가로 1번 한번 볼까요? 예외의 1번.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실질거래가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추계조사 결정 없는 경우는 어떻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질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 실질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이러한 환산가액은 취득가액 산정에만 적용되며 양도가액 산정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면 거기 1번을 보면요. 양도가액을 실질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양도 당시 실질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에 의한다.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두 번째, 취득가액을 실질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취득 당시에 실질거래가액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에 의한다. 이거를요, 먼저 볼게요. 먼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양도가액을 모르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을까요? 판지 얼마 안 됐을 때. 팔았다. 근데 얼마 안 됐다. 모를 수가 없겠죠. 근데 모를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보면요. 이제 계산할 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건물이 있는데 여기에 은행 빚이 10억이 있어요. 갑이라는 자가 을이라는 자에게 증여를 하고 있어요. 증여를 해요. 갑이 을에게 증여를 해요. 그러면 을은 증여를 받으니까 뭐를 내야 돼요? 증여세를 내고 갑은 세금 낼 게 없죠. 그런데 이 빚이 10억의 빚이 을에게 넘어간다면, 즉 을이 채무 인수를 한다면, 그러면 이 빚은 이 부동산의 갑의 소유인데 빚이 10억이 졌어요. 갑이 어디서 빌린 거야 이거는요? 어디서? 갑이
갑이 빌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 돈은 10억 빌릴 때는 갑이 가져갔어요. 그런데 갑이 을에게 야, 을한테 이래. 너 이 부동산 네가 가져. 그 대신 이 빚도 네가 가져가. 그러면 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 부동산 가격에서 10억을 뺀 것만큼은 공짜로 받은 거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랬죠? 부담부 증여요.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되면 갑은 채무에 대해서 뭐를 져야 돼? 양도세를 내야 돼요. 그러면 이 부동산 가격이 얼만데 10억이 양도가액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가격이 5억이 될지, 아니 20억이 될지 30억이 될지 이건 모르잖아요. 왜? 당사자가 거래한 가격이 없으니까. 빚을 넘어가고 부동산도 가져가. 그러면 이 가격을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 모를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모를 때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모를 때는 이 매매 가격은 매매 사례가액. 그 옆에 이런 건물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거래된 가액이 있을 수 있겠죠. 거래된 가액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매매 사례가액을 하든지 그게 없으면 뭘로 하는 거군요. 감정가액을 하라는 거예요. 감정가액. 그러면 양도 당시에 감정가액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것도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이에요. 이런 게 있다면 그 금액. 그러면 그거 매매 사례가액이 있다. 아니면 감정가액이 있다. 이러면 요런 금액이 만약 20억, 아니 뭐 30억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30억 중에서요. 10억은 어때요? 채무니까 이 빚이 1로 넘어가죠. 그러면 이게 30억이라고 가상을 해봐. 이 매매 사례가액을 옆 부동산을 보니까 거래된 금액이 30억이야. 그러면 이 금액도 같은 위치에 거의 같이 적고 그럴 때 30억이라고 봐. 그러면 을은 증여를 얼마를 증여받은 거예요? 20억을 증여받은 거죠. 그러면 20억에서는 뭘 내야 돼요? 증여세를 내고. 증여세를 내야 되죠? 그러면 10억에 대해서는 뭐를 내야 돼요?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 그러면 을은 공짜로 받은 게 30억짜리 부동산을 받으면서 빚도 10억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공짜로 받은 건 20억이니까 20억에도 증여세를 내는 거죠. 그렇죠? 증여세를 내고 갑은 10억에 대해서 뭐를 낸다? 양도세. 그러면 이런 것을 이 금액을 모를 때라는 건 이럴 경우라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라? 이럴 경우에는 매매 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에 의할 수 있다. 이렇게요. 그런데 이런 건물이 매매 사례가액이 이게 똑같은 건물이 없잖아요. 아파트나 뭐 오피스텔 같은 거 똑같은 게 있으니까 나올 수 있겠지만 이런 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매매 사례가액도 없고 감정가액도 없다. 그럴 때는 뭘로 하는 거군요. 기준시가에 의해요. 뭐에 의하겠다? 기준시가. 기준시가는 누가 정해놓은 가격이에요? 국세청장이 정해놓은 가격,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기준시가에 의하면 여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면은요. 누가 정해놓은 가격이에요? 정부에서 정해놓은 가격. 그러면 필요금 취득가격도 살 때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요. 그래도 뭘로 하는 거군요? 기준시가로 해야 돼. 그 다음에 이런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는요. 필요경비 계산공제라는 게 있어요. 필요경비 계산공제. 그 내용이 이제 여기서는 진도가 좀 많이 좀 나오니까 그러는데 그 좀 약간 난이도가 있는 거라서 여기는 좀 빼놨는데요. 그 왼쪽 페이지를 보시면 그 계산 구조에 양도가액의 원칙은 당사자 간의 거래 강령인데 모를 때는 뭐 해라? 매매 사례가액이 1번이죠. 그 다음에 뭘로 해라? 감정가액을 해라. 모르면 뭘로 해라? 기준시가로 해라. 그 기준시가라면 취득가액도 뭘로 하라는 거예요? 기준시가로 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필요경비 계산공제라는 게 있죠. 이게 필요경비 계산공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죠. 필요경비 계산공제로 해라. 공제로 해라. 이제 요런 얘기가 이제 지금은요, 이걸 하면 머리가 아주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원칙은 뭘로 하는데, 당사자가 거래한 가격으로 해야 되는데, 양도가에, 계약서, 옛날 계약서 있잖아. 지금 계약서 있죠. 살 때 계약서 있죠. 여기에 자본적 출의 양도비, 이런 거 전부 다 세금 계산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로 입증되면 양도 차익을 구하긴 쉬워요. 여러분, 지금, 만약 어떤 상가다. 살 때 계약서에, 3억? 3억이 있어. 그 다음에 취득세 낸 거 있어. 이게 자본적 지출액과다. 상가 샀는데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중개 수수료 낸 거 있다. 그럼 그게 필요경비야.
양도가액은 지금 팔 계약서 있잖아요. 그거 보면 양도차익이 쉽게 계산이 돼. 그런데 혹시 이렇게 복잡한 거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런다는 거예요. 요거는 일단은 양도가액은 실질 거래가액으로 하는데 모르면 뭘로 한다? 매매 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모르면 뭘로 한다? 기준시가로 한다는 거. 그럼 요렇게 해서 양도차익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뒤부터는 똑같아요. 편해져요. 그런데 지금 그 다음 84페이지를 보면 실질 취득가액이 뭔지 볼까요? 한번요. 실질 취득가액. 또 자본적 주출액 양도비가 나왔는데 어떤 게 요 비용인지를 좀 잘 눈여겨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시험 문제에 다음 중 필요경비가 아닌 것은 그래서 출제가 자주 됐어요. 자주 됐는데 여기에서 수익적 지출액 또 이자 요거 또 재산세 같은 거 요거는 필요경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게 주로 출제돼요. 어떤 내용인가 보면요. 내 상가에 거기에 전등이 나갔어요. 그럼 전등 바꿔 낀 비용이 있죠. 그거는 뭐가 아니에요. 자본적 출액. 그건 경비가 되지 필요경비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 있잖아요. 또 갖고 있을 때 재산세 있죠. 매년 갖고 있으면 재산세 내잖아요. 이것도 필요경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상가를 살 때 대출을 잔뜩 받았어. 그럼 대출 계속 이자를 냈어. 그 이자는 뭐가 아니라 이자는 자본적 지출액이 아니라 필요경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요런 거 아니. 이제 요런 게 주로 많이 출제가 됐어요. 됐고. 이제 그런 내용으로 조금 보시고 거기에 이제 취득가액에 상당하는 가액, 매입원가, 건설원가. 살 때 원가가 매입원가, 건설원가, 내가 건물을 졌을 때 건설원가. 또 취득 당시의 시가의 취득세 및 기타 취득 부대 비용이 합계액 이렇게 나와 있죠. 뭐 요런 게 있다. 이 정도로 보시고 자본적 추출액은 1번만 볼게요. 한번요. 당해 자산이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또 그 자치를 증가하여 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있죠. 비용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양도비 1번 볼게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계약서 작성 비용, 그 다음에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양도소득 과소비는 신고서 작성 비용. 그러면 계약서 작성을 중개업자가 한다면 중개업자한테 중개 수수료를 주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뭐예요? 계약서 작성 비용 별도로 줄 수 있죠. 그리고 공증사무실에 공증을 했다. 그 공증비용까지도 양도비로 넣겠다 하고 있고. 그러면 여기에 실제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 이런 비용들이 보통은 어떻다? 경비가 된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다 아는데 혹시 이럴 수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경우 종종 있어요. 나 지금 5억에 팔았는데 과거에 내가 3억에 샀어. 정확해. 근데 계약서를 암만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계약서가 없어.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살 때 가격은 아는데 팔 때 가격은 아는데 살 때 가격을 모르잖아요. 조금 전에 보셨던 게 그거예요. 똑같아. 매매 사례가액 또 감정가액. 근데 여기는 뭐가 있는가 보죠? 환산가액이라는 게 있어요. 또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오셔서 보시면 환산가액 산식이라는 게 있죠. 거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번에는 기초입문과정에는요. 요렇게 환산을 하는구나. 비율대로 기준시가 비율대로 환산하는 건데 요런 게 있다. 요 정도로 한번 봐주세요. 1단계가 굉장히 복잡한데 일단은 여러분은 생각을 하실 때 이거예요. 남는 돈이 얼마인가를 구한다. 근데 혹시 이것도 모를 수도 있구나. 이것도 취득가액도 모를 수 있구나.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구나. 취득가액이 이런 거구나. 자본적 지출액이 이런 거구나. 양도비가 이런 거구나. 이 정도로만 착 체크를 해주시면 되죠. 일단 양도 차익을 구하는 거는 어떻게 구하라고요? 양도가액에서 뭐를 빼라?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라. 필요경비가 될 수 있는 건 뭐다?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가 있다라는 거. 양도비가 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실 게
85쪽에 그 양도비 박스 바로 밑에 보면은 필요 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 있죠.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거기에 보니까 수익적 지출액이 있네요. 보유 관련 조세. 보유 관련 조세 재산세잖아요. 그 다음에 각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 경비에 산입된 것. 이게 여러분들 무슨 이자가 왜 안 들어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내용인가 보면요. 이제 개념을 한번 잡아보시면은 우리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서 임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동안 소득이 생기는 거잖아요. 돈을 벌어요. 그러면 뭐를 내야 돼요? 임대업을 하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뭐를 내요? 소득세를 내야 되겠죠. 네요. 그때 내가 이런 건물이 있어요. 혹시 이런 건물이 있는데 여기가 임대가 잘 안 돼.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 부동산을 보러 와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는가 보면요. 이 건물에다가 엘리베이터를 놔주면 세를 들어오겠대. 엘리베이터를 놔주면 세를 들어오겠대. 그래서 이 주인이 여기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요. 근데 이게 1억이 들어갔어. 그러면요, 이 엘리베이터 설치 비용은 뭐가 되는가 하면요, 저기에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게 돼요. 자본적 지출액이 돼요. 그러면 이때 이 사람이 이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고 나서 임대료가 1년에 2억을 벌었어요. 2억을 벌었어요. 임대 소득이 2억이야. 그러면 이 임대 소득 2억을 올리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죠. 그때는 임대 소득 계산을 할 때 엘리베이터 설치 비용을 공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1억을. 그러면 이 엘리베이터 설치 비용은 뭐도 될 수가 있는가 하면 조금 전에 말한 자본적 지출액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여러분이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과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의 차이, 가격 차이 꽤 나죠? 왜? 그게 자산 가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선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유자, 여러분이 잘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유자 갑이에요. 이 사람은 나중에 팔 때 양도 차익 계산할 때 이것을 1억을 넣을 수도 있고, 선택이에요. 갑의 선택. 아니면 갑은 임대업의 소득금액 계산할 때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갑이 임대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임대업을 해서 소득금액 계산을 할 때 필요경비로 넣었다면 여기에 장도 자본적 지출액, 필요경비의 자본적 지출액에는 넣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써 있는 게 뭔가 보면요. 각 소득금액 계산 시 이것은 뭔가 보냐? 사업소득 금액 계산할 때 여기에 필요경비로 나 2억 벌기 위해서 1억을 썼어요. 경비로 썼어요. 여기에서 필요경비로 들어갔다면 자본적 지출액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그 부동산 관련해서 쓴 돈은 뭘로 들어갈 수 있는가 보면요. 여기 같이 임대업의 필요경비로 들어갈 수도 있고 어디로 들어갈 수도 있다. 양도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도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이쪽에 써먹었다면 임대업의 사업소득 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써먹었다면 이쪽에는 절대로 써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못 써먹는 게 많아요. 조금 전에 말한 이자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 살 때 대출을 받아서 샀다. 그래서 임대를 해요. 그럼 매달 1년에 2억 소득이 있는데 이자 지급이 5천만 원이야. 그러면 5천만 원이 필요경비가 돼. 이자를 낸 게요. 임대업을 계산할 때는. 그런데 이 5천만 원 아니야. 나는 이 5천만 원을 여기에 필요경비를 쓸래. 내 이 집을 사는데 들어간 비용이니까. 사서 유지하는 데 비용. 근데 이것은 뭐가 될 수가 없다? 필요경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엘리베이터 설치 비용 같은 경우는 뭐가 되는데 여기에 자본적 지출액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임대업의 소득금액 계산할 때 뭐가 될 수도 있고 필요경비가 될 수도 있는데 이쪽에서 써먹었다면 저쪽에 써먹을 수 없다고 그랬죠?
임대업의 사업소득 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엘리베이터 설치 비용을 공제를 받았다면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는 필요경비로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자 비용 같은 경우는 이런 이자 비용은 무조건 임대업 할 때 필요경비로만 써먹어야지 양도소득 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구별을 좀 하세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그래요. 이자 분명히 나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았는데 그 얘기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 그런데 그 이자는 양도소득세에서는 절대로 필요경비가 될 수가 없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실제 취득가액이 뭔지 자본적 지출액이 뭔지 양도비가 뭔지 쭉쭉 나와 있지. 거기서는 필요경비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데 근데 엘리베이터 설치 비용은 여기가 필요경비가 돼. 여기 공제해 줄 거야. 근데 그 공제를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공제를 했다면 공제를 해주지 않겠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1단계를 계략적으로 아주 이거보다 깊이 한참 많이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까지 보시고 1단계를 2단계 보시면요. 그 2단계, 3단계를 같이 해놨죠. 지금 85쪽에 보면 양도소득금액의 금액과 양도소득과세 표준 계산. 양도소득금액 계산을 할 때는 뭐를 빼줘야 돼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줘야 되죠. 그렇죠? 양도차익에서 이걸 빼면 되고 그 다음에 과세 표준을 하려면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빼야 되는데 거기 보시면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한번 볼게요. 공제요건은 3년 이상을 보유를 해야 된다는 거죠. 3년 이상 보유. 그래서 3년 이상 보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등기된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일 것. 그러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있죠. 양도세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토지, 토, 건, 부사. 그렇죠? 부사,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또 기타 자산, 또 주식 등 파생 상품 등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파생 상품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기타 자산이라든지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뭐가 안 된다? 장기보유 특공제를 오래 갖고 있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래 갖고 있어도 안 되고 오로지 뭐예요? 토지, 건물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만 장기보유 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장기보유 특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기본공제는요. 기본공제는 보유기간은 어제 갖고 있다 팔든 어제 갖고 있다가 어제 샀다 오늘 팔든 1년을 갖고 있다 팔든 다 해주겠다는 거. 이건 3년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공제 요건은요. 뭐를 팔든지 기본공제를 해주겠대요. 그 다음에 여기는 소득별 공제래요. 우리 이제 소득은 몇 가지가 있는가 하면요. 부동산 소득, 또 주식 소득, 파생 상품의 소득, 세 가지 소득이 있어. 소득은 질적으로 틀린 소득 세 가지. 여기에 소득별로 여기에 부동산 등을 팔아서 250만 원 공제를 해줘요. 그 다음에 주식 등을 팔았을 때도 250만 원 공제를 해줘요. 파생 상품을 팔았어도 250만 원을 해주고 있어요. 250을 받을 수 있다. 한 개인이 최고로 많이 받으면, 기본 공제를 받으면 1년에 750도 받을 수 있다. 이게 연간 한도예요. 연간 한도 부동산 팔아서 250만 원 공제 받을 수 있어요. 두 개 팔았으면요. 먼저 파는 거 기본 공제 250만 원 받았으면 두 번째 거 못 받아. 마찬가지 주식 등도 그렇고 파생 상품 등도 그렇다.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뭐라고 그러냐? 자산별 공제래요. 내가 토지 팔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았어요. 3년 이상 다 됐어. 등기도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조금 이따 건물 또 팔았어. 또 다른 토지 팔았어. 그 물건마다 된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자산별 공제라고 얘기를 해요. 하고 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건 물적 공제고 이거는 인적 공제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공제 금액은 자산별로 양도차익에 거기 보면요. 1세대 1주택은 매년 8%에서 80%까지 된다는 거예요. 10년 이상을 갖고 있었으면 80%가 되는 거예요. 80%가 된다. 일반 토지 및 건물이 있죠. 일반 토지 건물은 매년 3%씩 3년 미만 4년 3년 이상 4년 미만은 양도차익이 몇 프로? 10%. 그래서 최고가 10년 되면 3%씩 하니까 얼마예요? 30%가 한도라는 거예요. 공제를 이렇게 분이 안 해주겠다.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있죠. 배제.
비사업용 토지 미등기 양도는 장기부의 특공제를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라는 거죠.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 내용 보고 그 다음에 기본공제는 조금 전에 보신 소득별로 여기에 소득별 부동산 등의 소득과 부동산 등의 소득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을 담보다 부동산 등이라고 그래요. 요거와 요거 세 가지 소득별로 각각 250만 원을 해준다. 이게 뭐라고요? 연간 공제라는 거죠. 연간 공제다. 그 다음에 거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가 있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 비사업용 토지 미등기 양도인데 여기서 하나 더 이제 보시면은 이제 과세 표준은요. 정리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일단은 지금은요. 순서 요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요거 갖고 출제할 때 어떤 식으로도 출제하는가 보면요. 양도 소득 금액을 산정할 때 공제 순서가 가장 나중인 것은 양도 소득 금액 할 때 공제가 가장 나중인 건 뭐예요? 장기보유 특별공제예요.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 순서가 가장 나중인 건 뭐고요? 기본공제고. 근데 많이 틀리더라고요. 양도소득 금액 산정을 할 때 공제 순위가 가장 나중인 것은 공제 빼는 게 공제죠. 양도소득 기본공제다 이러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순서를 이거 다음에 이거 빼면 이게 나오고 이거에서 구했으면 이거를 마지막으로 빼는구나. 알아두셔야 돼.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요. 미등기 양도 자산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미등기 안 돼요. 미등기는 등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양도라면 미등기 양도예요. 미등기 양도라면 불이익이 무진장이 많아요. 불이익이 무진장이 많아요. 근데 역시 이것도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미등기라면 안 해줘요. 그러면 미등기라면 이걸 장기보유 특공제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럼 제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어때요? 미등기라면 안 해줘. 그럼 제로. 10원도 안 되니까. 그러면 양도 차익에서 뭐를 빼야 되는데 장기보유 특공제를 빼야 되는데 0을 빼요? 그러면 이 뺄 게 없으니까 양도 차익하고 양도 소득 금액이 어때요? 같아지겠죠. 그러면 또 기본공제도 못 빼. 그럼 양도 소득 금액이 곧 뭐가 돼요? 과세 표준이 돼. 그럼 고로 미등기로 양도를 하면 양도 차익과 양도 소득 과세 표준이 같아진다는 거예요. 이제 시험 문제를 이런 식으로 과거에는 이 순서, 이 플로우를 그대로 나열이 바르게 된 것은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 순서가 바른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출제를 무진장이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는 출제를 안 해. 출제를 안 하고 지금같이 이래요. 미등기 양도를 한 경우는 양도 차익과 양도소득 금액과 과세표준이 같다.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양도 차익과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언제나 일치한다. 이렇게 해요. 출제를. 그러니까 정확히 알아요. 이거는 장기보유 특공제는 미등기. 이것도 미등기라면 안 된다. 뭐 그렇게 해서도 출제가 잘 되겠고 어쨌든 순서는 정확히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정확히 체크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85쪽까지 보셨고 잠시 쉬었다가 7번째 세율을 진행을 하겠습니다.